박노식은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큰 욕심 없이 평생 모은 7억 원으로 아내와 둘이 소소하게 살아가려던 참이었다. 그에게 인생 최대의 실수가 찾아온 건 믿었던 사위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버님, 요즘 요양원 투자 안 하면 손해입니다. 국가에서도 밀어주고요. 진짜 대세예요. 사위의 말에 혹해 노식은 평생 모은 돈 7억을 요양원 설립에 투자했다. 몇 개월간은 배당금도 나오고 사업 설명회도 성황이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연락 두절, 사위도 잠적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돈이. 당장 세금과 이자로 압류가 들어왔고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 노식과 아내는 결국 서울 외곽의 쪽방촌으로 몸을 옮겼다. 한 평 남짓한 방, 부엌도 없는 공간에서 두 노인은 한숨만 쉬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원망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수는 줄고 숨소리마저 조용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노후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루는 허름한 슈퍼에 라면을 사러 나갔던 노식이 돌아오며 말했다. 여보, 거기 슈퍼 직원. 좀 이상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눈빛이 달라. 뭐랄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박노식의 쪽방촌 생활은 미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슈퍼 여직원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쪽방촌의 입구 근처 낡고 작디작은 슈퍼가 하나 있다. 이름도 없는 그 슈퍼는 마을의 유일한 생필품 공급처였다. 낮에는 노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밤에는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은 미정이라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다. 말수는 적고 손놀림은 빠르며 항상 검정색 옷을 입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처녀 정도로 불렀다. 박노식과 아내는 그 슈퍼를 자주 찾게 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다른 데보다 물건이 조금 싸고 무엇보다 미정이 유난히 노인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다.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끓이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무거운 짐도 문 앞까지 들여다 주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도 있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봉지 하나를 잡는 손목의 각도나 문을 여닫는 움직임에서 군인 같은 단정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노식은 참다 못해 물었다. 미정 씨는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미정은 웃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아니요. 그런 쪽 일은 해본 적 없어요. 노식은 그날 밤 아내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아. 아내는 웃으며 넘겼지만 다음 날부터 미정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의심은 며칠 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쪽방촌은 이름처럼 어둡고 습한 분위기였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노인들이 다수였고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었다. 이 지역을 터전 삼아 기생하는 양아치 무리가 그중 하나였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 넷. 그들은 퇴근하는 노인들의 주머니를 슬쩍하거나 담배와 돈을 뜯어내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동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보복이 두려웠다. 박노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그 무리 중 한 명이 다가왔다. 할배, 담배 하나 줘봐요. 나는 그런 거 안 피워. 그럼 돈이라도 줘.
인심 좀 쓰시지. 말끝이 가시도 쳤고 손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노식은 무서움을 꾹 참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노인한테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상대는 웃으며 어깨를 밀쳤다. 노식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모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날 노식을 위협했던 양아치가 얼굴에 멍을 잔뜩 입은 채 슈퍼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 장면을 처음 발견한 건 슈퍼 여직원 미정이었다. 경찰이 와서 사건을 수사했지만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범인의 흔적은커녕 도구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은 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설마 미정 씨가? 그날 이후 그 양아치는 쪽방촌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무리들도 슬금슬금 자취를 감췄고 마을은 며칠 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박노식은 조용히 미정에게 다가가 물었다. 미정 씨, 혹시 어젯밤에? 미정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왠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박노식의 아내가 슈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책상용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안에는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미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노식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여보, 이 사람 미정 씨 맞지 않아요? 노식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건 특수부대 복장인데. 저 정도 계급이라면 보통 경력이 아니야. 그날 이후 부부는 미정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한 슈퍼 직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의심이 굳어졌다. 하루는 박노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정 씨, 그 사진 말인데요. 혹시 군인이셨어요? 미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예전에 잠깐. 오래전 이야기예요. 노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존경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과거의 조각은 머지않아 큰 폭풍의 전조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어느 흐린 오후, 박노식은 슈퍼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쪽방촌에 익숙해질 무렵 잊고 지내던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사위 조성훈이었다.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사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장인어른 여기 계셨네요. 찾느라 힘들었어요. 노식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너 이 자식 감히 여길 왜 와? 우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성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손사래를 쳤다. 오해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회사가 망한 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곧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말에 노식은 치를 떨었다.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다시 믿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그 순간 성훈의 얼굴이 돌변했다. 사근사근한 말투는 사라지고 협박 섞인 음성이 튀어나왔다. 경찰에 넘기면요, 장인어른. 그때 투자할 때 서류에 사인하신 거 기억나시죠? 다 장인어른 명의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노식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챘다. 성훈이었죠. 다시 나타났어요.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협박까지 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만 무너뜨리려 해.
며칠 뒤 미정은 슈퍼 안에서 조용히 성훈과 마주쳤다. 성훈은 그녀를 힐끔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동네 참 조용하네요. 혹시 뭐 아는 거 없으세요? 장인 어른이 요즘 말이 없어서. 미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조성훈 씨 맞죠? 성훈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누구신지? 미정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우린 예전에 한번 마주친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말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동네에 자주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한밤중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는 뉴스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비 내리는 밤 쪽방촌에는 인기척조차 사라졌다. 가로등 아래에서 깜빡이는 빛만이 희미한 생기를 유지하고 있을 뿐. 그 고요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성훈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였다. 성훈은 평소처럼 은밀히 노식의 쪽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누군가에게 덮쳐졌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단숨에 성훈의 팔을 꺾고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짧고 굵은 몸싸움. 이어진 건 무릎을 꿇은 성훈의 신음소리였다. 누구야, 대체 뭐 원하는데? 그 순간 인물은 그의 귓가에 낮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죠. 당신도 당신 장난도. 성우는 기겁하며 도망쳤고 그 후 그는 며칠 동안 자취를 감췄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미정은 조용히 박노식에게 커피를 건넸다. 밤새 무서운 일이 있었나 봐요. 뉴스에선 쪽방촌 근처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던데. 노식은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오후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박노식 씨, 요양원 투자 사기 관련해서 조성훈이 자수했습니다. 모든 진술을 하며 공범들도 털어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남아있던 빚의 원인도 명의도 하나둘 정리됐다. 그리고 그날 밤 노식은 혼잣말을 흘렸다. 미정이 대체 당신은 누구요? 조용한 아침 노식은 평소처럼 슈퍼에 들러 신문을 샀다. 익숙한 종이 냄새,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그리고 그 속에 앉아있는 미정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노식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전의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감싸는 건 고요한 존경과 궁금함이었다. 미정 씨, 커피 한 잔 괜찮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으로 노식을 안내했다. 평소엔 열지 않던 창고문 너머 작고 소박한 방 안. 벽에는 각종 메달과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미정. 특수전 사령부 마크, 그리고 어깨에 단 검은 베레모. 노식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당신 그날 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직 707특임단입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저 역시 그 길을 선택했죠. 10년 전 작전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지내고 있고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이 동네에 온 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던 제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노식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극적인 드라마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던 의심은
이제 감사와 깊은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가 오해했소.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이 늙은이도 다시 용기를 냈소. 미정은 조용히 웃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요? 전 노인네가 제일 많이 안다고 믿어요. 그 말에 노식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말없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쪽방촌 골목에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노식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허름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씨앗을 나누며 웃는 모습엔 예전의 상처보다 평온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그의 아내도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렸을 아내는 요즘 자주 반찬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모든 것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해갔다. 사기 피해 복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억울한 채무는 지워졌고 노식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서류를 꾸몄던 것도 경찰 조사를 통해 정리되었다. 더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대신 감사가 들어찼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미정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노식은 슈퍼에 들렀다. 그러나 미정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말했다. 아침 일찍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이걸 맡기고 갔지. 작은 편지 한 통.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글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네가 되었으면 해요. 저는 다른 마을로 갑니다. 또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식은 한참을 말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다 주머니에 넣었다. 몇 주 뒤 동네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이 게시되었다. 그 맨 아래에 강미정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노식은 텃밭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다.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 마이너스 미정을 기억하며 햇살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냈다. 쪽방촌. 누군가는 절망의 공간이라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